매년 겪는 일이죠.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운 크고 아름다운 주황색 호박이 12월만 되면 배신이라도 하듯 물컹하고 미끈거리며 악취를 풍기는 무언가로 변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고통이죠. 그렇죠. 애써 키운 결과물을 버려야 할 때의 그 아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의 수확물을 봄까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름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신맛 호박이라고 부르는데요. 거의 잊힌 아주 오래된 보존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을 쓰면 수확물이 오래 보존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장고나 지하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혹시 마법이나 허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물론 레시피는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겠죠. 바로 레시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호박이 왜 썩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이니까요. 주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손상입니다. 껍질에 난 작은 흠집 하나가 수많은 박테리아와 곰팡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둘째, 잘못된 보관 조건입니다. 아파트 내부에 너무 높은 습도와 온도는 부패균이 자라기에 완벽한 온실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수확 방법의 문제입니다. 너무 일찍 딴 덜 익은 호박이나 잘라내지 않고 억지로 떼어낸 꼭지가 달린 호박은 빠르게 상할 운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침대 밑이나 장롱 위에 두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 아파트 환경에서는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복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신맛 호박 방법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저희는 부패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유산균 발효라는 자연적인 보존법을 이용해 부패 자체를 예방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김치나 오이를 절였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패균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 자리를 이로운 미생물들이 대신하게 하여 제품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진행할 모든 과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구할 90%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의 시큼한 호박 절임 방식을 위해서는 어떤 호박을 선택해야 할까요? 밭에서 자란 아무 호박이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첫째, 품종입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늦게 열매를 맺는 만생종이면서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너무 많지 않은 품종입니다. 비타민, 머스켓 또는 버터넛과 같은 품종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호박들은 유익한 유산균의 먹이가 될 당분이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적어 나중에 우리가 만들 장아찌가 질척한 죽처럼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숙성 정도입니다. 호박은 완전히 익어야 하지만 과숙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꼭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꼭지가 마르고 코르크 마개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과일의 색깔은 고르고 진해야 하며 푸른색 반점이 없어야 합니다. 호박을 두드렸을 때 소리는 나무를 두드리는 것처럼 둔탁한 소리가 나야 완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흠집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른 이 예쁜 호박을 구석구석 아주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흠집, 찍힌 자국, 혹은 검은 반점이라도 부패 박테리아가 침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쏟은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큼한 호박 절임을 위해서는 온전하고
건강하며 완전히 숙성된 열매만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 속에서 길고 맛있는 수명을 보장할 1등 후보입니다. 완벽한 호박을 골랐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바로 손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의 첫 번째 열쇠죠. 여기서 많은 주부님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씻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호박 표면, 특히 땅에 닿아 있던 부분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흙먼지, 잔여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친구가 될 유산균도 있지만 곰팡이나 부패균 같은 골칫거리 적들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과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것이지만 너무 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제를 사용하거나 끓는 물로 호박을 데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미생물 군집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세미나 소를 준비해서 시원한 흐르는 물에 호박 표면 전체를 구석구석 문질러 닦아주세요. 특히 꼭지 주변은 오염 물질이 잘 쌓이는 곳이니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합니다. 씻은 후에는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호박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물기가 조금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건조한 표면이야말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청객을 막고 발효 과정이 깨끗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작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호박 꼭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호박을 줄기에서 뗄 때 이 꼭지를 그냥 손으로 비틀어 꺾거나 잡아 뜯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꼭지를 병마개의 마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개가 제자리에 건조하고 온전한 상태라면 병은 밀봉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마개를 뽑아버리는 순간 공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꼭지가 붙어있던 자리는 호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다시 아물지 않는 상처가 생기며 이것이 곧 감염의 주된 통로가 되죠. 호박이 썩는 것은 거의 항상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꼭지를 손으로 뜯지 말고 날카로운 칼이나 전지가위로 잘라야 합니다. 이때 꼭지는 최소 5에서 7cm 정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른 단면은 깨끗하고 평평해야 합니다. 이 단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고 단단해져서 믿을 수 있는 보호 장벽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호박을 손질하거나 썰기 위해 준비할 때는 이 꼭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주변의 과육 일부를 함께 도려내어 잠재적인 약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도구 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존식품을 만들 때는 청결이 단순한 건강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곧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칼, 도마, 그릇 등 모든 주방 도구는 완벽하게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 보이는 주방 용품 표면에도 수많은 미생물 군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식재료를 망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도구를 뜨거운 물과 소다 또는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 꼼꼼히 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끓는 물로 열탕 소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마가 중요합니다. 생고기나 생선을 손질했던 도마가 아닌 채소 전용 도마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무 도마는 흡수성이 강해 박테리아가 쉽게 축적될 수 있으므로
유리나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칼은 반드시 날카로워야 합니다. 무딘 칼은 호박 또는 재료의 섬유질을 자르는 게 아니라 짓누르고 뭉개버려서 불필요하게 즙이 많이 나오게 하고 조직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과민 반응, 노이로제이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인 미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용기 안에 유익균의 단일 배양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만약 외부 미생물이 들어온다면 이 미묘한 균형이 깨지면서 발효 과정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호박도 깨끗하고 도구도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특히 힘이 약한 여성분들에게는 이 크고 단단한 호박을 써는 것이 부상 위험을 동반하는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도마가 식탁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도마 밑에 젖은 행주나 수건을 깔아주세요. 둘째, 크고 아주 잘 드는 칼, 소위 셰프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수박 자르듯이 한 번에 호박을 반으로 가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먼저 호박의 위쪽과 아래쪽 끝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서 호박이 흔들리지 않게 평평하고 안정적인 두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 평평한 면 중 하나를 바닥에 대고 호박을 세워 놓습니다. 이제 칼을 두 손으로 잡고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심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썰기 시작하세요. 중력과 칼의 무게가 대부분의 작업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호박이 반으로 잘리고 나면 다음 작업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각 반쪽을 다루기 쉬운 크기의 작은 조각들로 쉽게 썰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동작, 그리고 잘 드는 칼. 이것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호박을 써는 비결입니다. 호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자. 씨와 섬유질로 가득 찬 내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대충 넘어가거나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섬유질 부분과 씨앗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작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이 섬유질은 조직이 다르고 훨씬 무르고 물기가 많습니다. 만약 그대로 발효를 진행하면 쉽게 물러져서 전체 재료의 식감을 망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씨앗이 있는 공간에 원치 않는 발효나 곰팡이를 유발하는 미생물들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물질을 제거할 때 가장 편리한 도구는 바로 일반 식탁용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의 가장자리가 섬유질을 효과적으로 긁어내기에 충분히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한 속살에는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조각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표면이 매끄럽고 깨끗해질 때까지 남김없이 꼼꼼하게 긁어내세요. 참고로 씨앗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볶아 먹으면 아주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재료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 5분을 더 투자하더라도 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완벽하게 손질된 깨끗한 속살이야말로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단계입니다. 불필요한 껍질을 모두 제거한 호박 조각을 준비했으니 이제 썰 차례입니다. 여기서 크기와 모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 발효 호박 절임에 가장 적합한 썰기 방식은 무엇일까요? 너무 잘게 썬 조각, 예를 들어 강판에 갈아버린 호박은 발효 과정에서 쉽게 형태를 잃고 죽처럼 물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큰 덩어리는 소금에 절여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효도 불균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약 2cm 정도의 정육면체 또는 1.2mm 2cm 두께의 막대 모양입니다. 이 정도 크기여야
소금과 발효액이 호박 속으로 균일하게 침투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보관해도 호박 특유의 탄력과 기분 좋은 아삭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박을 썰 때는 모든 조각의 크기를 최대한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절임 과정이 고르게 진행됩니다. 어떤 조각은 크고 어떤 조각은 작으면 큰 조각이 제대로 절여질 때쯤 작은 조각들은 이미 너무 씌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를 들고 재보라는 말은 농담이지만 균일함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깔끔하고 일정한 굵기의 썰기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술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과정의 핵심, 바로 마법을 부릴 주재료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소금 이야기죠. 하지만 선반에서 아무 소금이나 급하게 집으시면 안 됩니다. 발효나 절임에는 모든 종류의 소금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굵은 입자의 천일염입니다. 반드시 요오드화되지 않은 구침 방지제 같은 어떠한 첨가물도 없는 순수한 소금이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엑스트라 같은 고운 소금은 너무 빨리 녹기 때문에 채소 표면에서 수분을 충분히 빼내기도 전에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오드화된 소금은 절임 음식에 불쾌한 맛을 남기고 채소를 무르게 만들 수 있고요. 게다가 여러 첨가물들은 발효 과정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굵은 입자의 천일염이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발효를 위한 기본적인 비율은 주재료, 즉 호박 1kg당 소금 20g입니다. 이건 깎아서 한 큰술 정도의 양입니다. 만약 소금이 부족하면 부패균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소금이 너무 많으면 유익한 유산균을 죽여버려서 발효 대신 그냥 짠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썰어놓은 호박의 무게를 반드시 재고 정확한 양의 소금을 계량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확성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호박과 소금만으로도 발효의 기본은 충분히 갖춰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호박을 진짜 별미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가장 창의적인 단계, 바로 향신료를 추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실험의 여지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규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주요 조력자들은 마늘, 딜 줄기 혹은 딜 우산, 캐러웨이나 고수씨앗, 통후추, 그리고 월계수 잎입니다. 이 모든 향신료는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존에 도움을 주고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마늘은 편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3리터병 기준으로 몇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서양 고추냉이 잎이나 체리, 잎 두어 장을 추가하면 호박의 기분 좋은 아삭한 식감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슬리나 고수 같은 생허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원치 않는 발효 과정, 즉 변질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한 가루 형태의 향신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임물을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늘, 딜, 통후추 같은 클래식한 조합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경험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정향, 생강, 심지어 매운 고추 같은 재료를 추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풍미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용기에 재료를 담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정확함과 올바른 방식입니다. 모든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릴 겁니다. 먼저 깨끗하고 마른 병의 바닥에 양념 재료 일부를 넣습니다. 마늘 2쪽, 월계수잎, 통후추 몇 알을 깔아주세요. 그 위에 썰어놓은 호박을 3, 4 하치미터 정도 두께로 한층 쌓아줍니다.
손이나 누름 도구를 사용해서 살짝 눌러 다져주되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퓨레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밀도를 높여 공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이 호박층 위에 미리 계량해둔 소금의 일부를 고르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 다시 양념을 조금 넣고 호박 한 층을 더 쌓고 다진 다음 소금을 뿌립니다. 병이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층층이 반복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병을 맨 위까지 가득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위쪽에 576cm 정도의 여유 공간을 꼭 남겨두세요. 이 공간은 재료에서 나오는 액체즙을 위한 것이며 나중에 누름돌이나 누름기구를 올릴 공간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는 방식은 소금과 양념이 전체 재료에 고르게 퍼지게 하여 염장 및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호박을 도대체 어디에 담아 발효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용기 선택은 최종 결과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럼 인기 있는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범랑, 냄비. 기본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범랑 표면에 아주 작은 흠집이나 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금속이 산성이 강한 발효액과 접촉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제품의 맛을 해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 양동이.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소금이나 산과 접촉했을 때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식품용 플라스틱 푸드 그레이드이라는 것을 100% 확신해야 합니다. 저렴한 플라스틱은 위험할 수 있어요. 나무통. 클래식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같은 일반 가정집 환경에서는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이국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최적의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바로 일반 유리병입니다. 유리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라 내용물과 반응하지 않고 냄새도 흡수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벽을 통해 발효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편리하죠. 세척과 살균도 쉽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깨지기 쉽다는 점이지만 조심해서 다룬다면 유리병은 우리의 신맛 나는 호박을 만드는데 가장 이상적인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호박을 병에 담았으니 어떻게 절여야 할지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소금 간 건염법과 소금물 간 습염법입니다. 건염법, 즉 마른 소금으로 간을 하는 방식은 방금 우리가 했던 대로 호박층 사이에 소금을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병을 따뜻한 곳에 두면 소금과 압력의 작용으로 호박이 자체적으로 국물을 내서 호박을 덮게 됩니다. 이 방식은 수분이 많은 채소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호박, 특히 겨울 호박은 수분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금물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박 전체가 수분으로 덮이게 되는 100% 보장이 되거든요. 소금물 준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하고 염소가 없는 물을 준비하세요. 생수나 정수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같은 비율로 녹입니다. 물 1리터당 21, 25g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금물이 차가워야 할까요? 아니면 뜨거워야 할까요? 발효를 위해서는 항상 찬 소금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호박 표면에 있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발효 대신 단순한 절임 제품 마리네이드 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며 맛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소금은 실온의 물에 녹이고 이 소금물로 병에 담아둔 호박 조각 전체가 완전히 잠기도록 부어주세요. 호박에 소금물을 붓는 것까지는 마쳤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발효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누름기,
즉 무게추를 설치해야 합니다. 누름기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누름기는 내용물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소금물에 완전히 잠겨 있도록 제품 위에 올려두는 모든 종류의 무게추를 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호박 조각은 필연적으로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재료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병에 사용할 누름기를 집에서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호박을 깨끗한 양배추 잎이나 고추냉이 잎 혹은 여러 겹으로 접은 깨끗한 면포 거즈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작은 접시나 병 안으로 딱 들어가는 크기의 플라스틱 원형 뚜껑 같은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종 무게추를 얹습니다. 병에 사용할 이상적인 무게추는 물을 채워 단단히 닫은 작은 유리병이나 유리컵입니다. 깨끗하고 무게가 충분하며 큰 병의 입구에 쉽게 들어갑니다. 절대 누름기로 금속 제품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돌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단순함, 청결, 그리고 효율성, 이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병을 닫고 누름돌까지 잘 올려주셨다면 이제 가장 신비로운 과정인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 초기 발효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 바로 따뜻함과 어둠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병은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이상적인 온도는 20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 유산균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호박 속의 당분을 먹고 젖산, 유산을 분비하며 빠르게 증식합니다. 바로 이 젖산이 주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발효 속도가 매우 느려지거나 심지어 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다면 낙상균 같은 원치 않는 외부 미생물이 활성화되어 보존식품에 불쾌한 쩐내, 산패된 맛을 내거나 시큼털털한 맛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어둠입니다. 직사광선은 유익한 미생물뿐만 아니라 비타민에도 해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병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주방 찬장 아니며 여의치 않다면 어두운 천이나 수건으로 덮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병을 뚜껑으로 완전히 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겉즈나 면포 등으로 살짝 덮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발효 초기에 며칠 동안은 병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지켜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확실한 징후가 있습니다. 빠르면 이후 3일째부터 용액이 뿌옇게 탁해지는 걸 눈치채실 겁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유산균 군집이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 바닥이나 호박 조각들에서 이산화탄소의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발효가 너무 활발해서 표면에 거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좋은 징조입니다. 물론 특유의 냄새도 생길 겁니다. 기분 좋고 살짝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듯한 발효 냄새 말이죠. 이 모든 징후들은 여러분이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병 안에서 건강한 발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썩은 듯한 냄새, 혹은 상한 냄새는 나면 안 됩니다. 또한 풍성하고 알록달록하며 솜털 같은 곰팡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대로 된 징후들만을 관찰하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활발한 발효 과정은 보통 실내 온도에 따라 3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됩니다. 모든 저장식품의 가장 무서운 적, 바로 곰팡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켰더라도 가끔 소금물 표면에 하얀 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늘 그 무서운 검은색이나 녹색 곰팡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산막 효모라고 불리는 얇은 막 형태의 효모인데 이는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한 숟가락으로 윗부분의 막을 조심스럽게 완전히 걷어내세요. 그런 다음 식초나 알코올을 묻힌 깨끗한 천으로 항아리 또는 병에 안쪽 가장자리를 닦아줍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신선한 소금물을 조금 더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단계에서의 완벽한 청결입니다. 둘째, 충분한 양의 소금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료 전체가 소금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누름돌이나 누르는 도구는 곰팡이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을 들여다보고 아주 작은 막이라도 생겼을 때 바로 제거한다면 문제없이 저장식품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며칠이 흘렀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던 활발했던 1차 발효가 마무리되었죠. 발효액은 맑아지기 시작했고 바닥에는 죽은 미생물들의 침전물이 가라앉았습니다. 호박 색깔도 선명한 주황색에서 좀 더 은은한 색으로 바뀌었고 맛을 보니 기분 좋게 새콤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1차 발효가 끝났다는 신호이며 이제 2차 발효 단계로 넘어갈 때라는 뜻입니다. 2차 발효는 바로 저온 숙성 단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발효 속도를 늦추거나 거의 멈춰서 호박이 너무 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름돌이나 누르는 도구는 치우고 일반적인 플라스틱 뚜껑이나 나사식 뚜껑처럼 밀봉이 잘 되는 뚜껑으로 닫아준 뒤 차가운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냉장고, 찬 베란다, 아니면 혹시 있다면 저장고나 지하 창고 등이 적합하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시큼한 호박절임은 몇 달 동안, 심지어 봄이 올 때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맛은 더욱 깊어집니다. 냉기는 미생물의 활동을 멈추지만 맛을 숙성시키는 과정은 계속되어 더욱 조화롭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이 호박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올바른 냉장 보관을 제대로 한다면 이 발효 호박은 냉장고나 베란다에서 5-6개월까지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즉, 10월에 만드셨다면 다음해 3월이나 4월까지도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는 의미죠.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의 맛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발한 발효가 끝난 직후에는 호박이 더 톡 쏘고 산미가 강한 맛을 냅니다. 하지만 한두 달 냉장 보관을 거치면 맛이 안정되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조화로워집니다. 이 시기가 바로 호박 맛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산미가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외관, 냄새, 그리고 맛입니다. 국물이 맑고 호박이 탱글탱글하며 냄새가 좋고 발효된 향이 나면서 쓴맛이나 이취가 없다면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작년에 담근 병조림을 5월까지도 먹었는데 여전히 맛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품의 보관 기간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길답니다. 자, 이제 호박절임은 완성됐고 잘 보관도 해뒀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좋을까요? 이걸 단순히 저장식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자체로 완벽하게 준비된 요리이자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별미입니다. 첫째, 이 절인 호박은 그 자체로 훌륭한 독립적인 반찬이 됩니다. 아삭하고 새콤 짭짤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나는 이 호박은 육류 요리, 특히 기름진 고기 요리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새콤한 맛이 소화를 돕기 때문이죠. 둘째, 다양한 샐러드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식 채소 샐러드인 비네그레트를 만들 때 소금에 절인 오이 대신 이 호박을 넣어보세요. 굉장히 색다르고 맛있는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속 재료로도 최고입니다. 잘게 다진 절인 호박을 짭짤한 파이나 러시아식 만두인 바레니키의 속 재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와 함께 살짝 볶아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곁들임 요리로 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임 국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국물은 유용한 프로바이오틱 음료입니다. 러시아식 수프인 라솔리크처럼 국물 요리의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장 건강 개선을 위해 소량씩 그냥 마셔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실험해 보시면 수많은 새로운 맛의 조합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마무리로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 첫 번째, 부적합한 호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명심하세요. 오직 잘 익고 단단하며 건강한 품종의 호박만 사용해야 합니다. 실수 두 번째, 청결하지 못한 도구와 용기입니다. 외부 박테리아는 발효 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소독과 청결은 우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실수 세 번째, 잘못된 소금 선택입니다. 오직 굵은 천일염, 요오드나 다른 첨가물이 없는 소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수 네 번째, 누름돌 사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호박 조각이 단 하나라도 표면에 떠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모든 호박은 반드시 소금물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 부적절한 온도 관리입니다. 초기에는 발효를 위해 실온에 두어야 하며 이후에는 보관을 위해 저온으로 옮겨야 합니다. 용기를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발효 과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간단한 규칙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호박절임은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 목록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분명 첫 시도부터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약간의 관심과 세심함만 있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밭에서 잘 익은 호박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그 호박을 긴 겨울 내내 즐길 수 있는 놀랍도록 아삭하고 건강한 저장식품으로 만드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이 호박 발효법은 복잡한 마법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생화학 원리일 뿐이죠. 특별한 장비도 구하기 힘든 재료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겁니다. 바로 청결함 유지, 정확한 소금 비율,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작용하도록 기다려주는 약간의 인내심이죠. 이제 침대 밑이나 베란다에 호박을 쌓아두고 썩을까 걱정하는 일은 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수확물 100%를 보존하고 고급스러운 별미로 만들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시간으로 검증된 방법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레시피가 여러분께 유용하고 흥미로웠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이 영상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 될 겁니다.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고 종 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텃밭 비법과 검증된 레시피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호박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혹시 썩는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대대로 내려온 가족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